어머니 이 창고에 계시면 저희가 자주 보러 올게요.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도현아,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데? 문 좀 열어줘.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여서 잠시 이곳에 계셔야 해요. 무슨 치매? 내가 언제 치매였어? 지연아, 너라도 제발. 문 좀 열어줘.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을 돌봐야 할 때예요. 그 13억 재산으로 어머님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해. 40년 교직 생활한 내가 치매라고?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까워서 나를 가둬.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도 이렇게 하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도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이봐요. 거기 누구 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황금별곡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감동적인 인생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의 배신과 그것을 극복하는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맞서 싸운 한 여성의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노년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강남에 사는 65세 이정숙 씨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65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평범한 은퇴 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집에서는 두 아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지요. 남편 역시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성실하게 일했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도현이는 42세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 준서는 38세로 IT 벤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작스러운 불행이 저희 가정을 덮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너무 갑작스러웠고 아직도 그날의 전화를 받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동료 교수님들, 친척들 모두가 남편을 추모해 주셨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큰아들 도현이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아내인 지연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도현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 정리도 해야 할 텐데.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도현이의 첫 마디가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단지 자식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몇 개의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 등 약 13억 정도의 자산이었죠. 남편은 생전에 제대로 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지만 평소 모든 재산은 정수기에게 가야 한다. 아이들은 충분히 교육시켰으니 자기 몫은 스스로 일구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상실감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산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큰아들 부부가 종종 찾아와 살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연이는 평소에도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남편이 없어진 후에는 더 자주 찾아와 반찬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차츰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부부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산 이야기가 나왔고 그들은 저에게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엔 위험해요. 저희 집 근처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제안이 점점 강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서는 바쁜 사업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전화로 종종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에게 도현이의 제안을 이야기했더니 잠시 침묵하더니 어머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준서의 말이 그저 제가 좀 더 현재 집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도현이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정수가 조심해라고 말하는 꿈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도현이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위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롭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40년간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도현이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도현이네 가족과 가까이 살면서 손주도 자주 볼 수 있었고 며느리 지연이는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 식사도 챙겨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를 저희가 대신해 드릴게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서요. 도현이의 말에 저는 의아했지만 아들의 걱정이라 생각해 주거래 통장의 카드와 도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현이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하면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부동산을 팔자고. 그런데 그건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랑 생활비에 쓰려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 같은 병이 생기면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준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작은 아들은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장 확인하세요? 계좌 잔고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소리야? 도현이가 관리해주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준서가 핸드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도현이 부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형이 제 핸드폰으로 중요한 서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잠시 빌려줬는데 나중에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서 봤더니 실수로 형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였나 봐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에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 좀 더 뺄 수 있을까? 도박빚 독촉이 심해. 이미 2억 넘게 썼는데 더 조심해야 돼. 너무 갑자기 돈이 빠지면 의심할 수도 있어. 어차피 치매 검사 결과 조작해서 요양원 보낼 거잖아. 서류 준비는 다 됐고. 응. 그냥 시어머니 재산 다 정리되면
바로 캐나다로 이민 가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날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죠. 2억 원 넘게 예금되어 있던 제 통장에는 고작 5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도현이 법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요양원과의 연락 내용, 그리고 제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위임장 위조 시도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며 배운 모든 논리와 이성으로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내 말이 맞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절대 형한테 티내지 마세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몰래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도현이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아, 이건 준선에 가서 하룻밤 묵으려고. 오랜만에 작은 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지만 도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더니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밤늦게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기억력은 멀쩡해. 어제도 약 드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안 드셨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걱정돼서 그래요. 내일 좋은 병원 예약해놨어요. 치매 초기에는 증상을 본인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준서가 보여준 대화 내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매 검사 결과 조작. 그들의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난 치매 같은 거 없어. 그리고 내일 준서를 만나기로 약속했어. 도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눈짓을 했고 지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걔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어머니한테 접근한 것도 다 돈 때문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이용해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거짓말하지 마. 내 통장에서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갔는지 설명해봐. 도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정제 드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 좋아요. 난 약 같은 거 안 먹어. 물컵을 밀쳐내자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도현에게 다급히 눈짓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져서 걱정이에요. 밤에 계속 헛소리하고. 그래서 내일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문득 제 방 안을 둘러보니 전에 없던 CCTV가 천장 구석에 달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카메라는 왜 달았어?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죠. 요즘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걱정돼서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지만 도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 지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준설에 여기로 온대. 도현이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작게 속삭였지만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당장 오늘 밤에 처리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처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가족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난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잠시 망설이다 비켜주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야, 위험해. 도현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어. 빨리 와줘. 화장실에서 나오자 도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낯선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 좀 드세요. 불안 증세에 좋은 약이에요. 도현이가 약병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라벨도 없는 이상한 약병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약 필요 없어. 그냥 좀 쉴게. 침대로 물러서며 말했지만 도현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지? 지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자 거기에는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경찰관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여기야. 저는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준서와 경찰들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도현이의 손에 들린 약병을 본 경찰관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약이 뭡니까? 도현이가 당황하여 약병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어머니 수면제입니다. 제가 어머니 방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준서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이 제 폰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방금 전 상황도 다 녹화됐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수님이 구매한 약물 목록입니다. 수면제가 아니라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에요. 경찰관이 도현에게 약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다른 경찰은 지연의 가방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현이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준서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CCTV를 설치한 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형이 어머니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준서야. 내가 날 구했어. 경찰은 도현의 차 트렁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과 요양원 입소 서류,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특수 자물쇠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계획이 뭐였습니까? 어머니를 어디에 가두려고 했던 겁니까? 경찰이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도현이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연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잠시만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도박 빚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은 도현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동안 도현이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살과 피인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준서의 집으로 가서 쉬었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것도 큰아들이 나를 창고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 그것도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속이면서. 준서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도현이 빼돌린 돈의 추적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현 부부가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차린 따뜻한 아침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날씨에 기분이 좋았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당분간 제 집에 계셔도 됩니다. 준서의 따뜻한 말에도 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은 도현 부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정숙 씨, 저희가 압수한 증거물들을 분석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대개 아들 며느리가 계획한 건 단순히 재산을 가로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은 노트북을 켜고 도현의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치매 환자 요양원 입소 거부 시 대처 방안이라는 검색 기록과 특정 창고를 3개월간 대여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머님을 창고에 감금한 뒤 약물을 투여해 정말 치매 증상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면 실제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때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했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고에 갇혀 약물로 조종당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 창고, 볼 수 있을까요? 경찰관의 안내로 간 창고는 외진 곳에 위치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안에는 침대 하나와 화장실로 보이는 작은 칸막이, 그리고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문은 외부에서만 열 수 있게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에 남편이 보였습니다. 40년간 함께한 그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너는 강해. 항상 그랬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경찰서로 돌아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내 아들을 고소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도현이 구치소에서 면회를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서는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도현을 마주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눈물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빛이 점점 커지고 지연이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말을 마친 도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안아주었을 테지만 이제 제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도현아, 너를 40년간 키웠다. 내 전부를 바쳐 키웠어. 그런데 넌 나를 창고에 가두려 했어. 약물을 먹여 정말 치매에 걸리게 하려고 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은 받아라. 그게 내 인생의 교훈이 될 거야. 면회실을 나오며 저는 무언가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픔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도현과 지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일은 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자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 달 사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이도현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증언이 시작되었고, 저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도현이 남편 장례식에서 보인 이상한 행동부터 통장 관리를 대신한다며 돈을 빼돌린 일, 거짓으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속이려 한 일, 그리고 창고에 감금하려 했던 계획까지. 피고인들은 어떻게 돈을 사용했습니까?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인출한 2억 원 넘는 돈이 모두 도박 사이트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준서에게도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준서는 형의 계획을 알게 된 과정과 증거를 수집한 방법, 그리고 저를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도현 부부가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빚이 너무 커져 있었고, 지연과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저도 모르게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도현은 특수감금 미수, 사기,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연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따스한 봄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었습니다. 괴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준서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할 틈도 없이 마음속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원래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지내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 난 40년 교직 생활을 한 사람이야. 학교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도 다뤄냈는데 혼자 사는 건 문제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득 남편이 선물했던 요리책이 생각났습니다. 은퇴 후 함께 요리를 배워보자며 건넸던 책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떠난 후 잊고 있었던 그 책. 어쩌면 이제 그 책을 펼쳐볼 시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준서가 이미 집안 청소를 해놓았더군요. 옛날 사진들도 정리해 두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꽃병에 담긴 들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들꽃이에요. 앞으로 매주 들를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서를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서재 책장에서 남편의 요리책을 찾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남편의 글씨로 정숙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을 넘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65세.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남편의 요리책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주방 도구들이 반짝이며 저를 반겼습니다. 책을 펼치니 첫 페이지에 남편의 메모가 더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함께 요리하며 늙어가자던 약속 혼자라도 꼭 지켜. 내 손맛은 항상 특별했으니까. 눈물이 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나이 든 부부로서 자연스러운 걱정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의 마지막 선물이 지금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한 가지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었습니다. 파스타, 스테이크, 각종 찌개, 심지어 복잡한 디저트까지. 남편이 좋아했을 법한 요리들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제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먹는 듯 했지만 곧 진심으로 맛있다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책으로 공부했지.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요리한 적 없었는데 늦게라도 시작하니 재밌구나. 어느 날 준서가 친구 몇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 박소영이라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요리 강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뭘 가르친다고. 난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하지만 소영 씨는 진지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이모님 같은 분을 정말 필요로 해요. 전문 셰프보다 실제 가정에서 오랫동안 요리해온 분의 경험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60인생의 맛 프로그램은 저 같은 노년층이 다른 노년층을 가르치는 형태였습니다. 처음엔 5명 정도의 수강생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40년 만에 남편이 집밥을 칭찬했어요. 이정숙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된장찌개 비법 덕분에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더 자주 오네요. 이런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와는 또 다른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복지관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맛있는 인생 나눔전이라는 주제로 수강생들이 각자 배운 요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들 긴장했지만 행사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행사를 취재했고 우리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2의 인생을 요리하는 실버 셰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지역 케이블 TV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수강생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요리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어요.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도구이기도 해요. 65세에 시작했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픔이 항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아픔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케이블 TV 방송이 나간 후 복지관 요리 수업은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2개 반으로 늘리게 되었고 주변 지역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정숙 선생님, 노인 돌봄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곳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요리 수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센터 내에서 진행해야 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돌봄센터에 도착하니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휠체어나 보행기에 의지한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죽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들, 공허한 눈빛들, 마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표정들을 보니 문득 제가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매일 울기만 했어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믿었던 아들은 저를 창고에 가두려고 했죠. 순간 몇몇 어르신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남편이 남긴 요리책을 발견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65세,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하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들 호박죽은 제 어머니가 아프실 때 해주셨던 거예요. 아픈 마음도 달래주는 음식이죠. 요리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교직 생활의 에피소드, 그리고 아들의 배신과 용서에 대한 고민까지. 말하면서 제 마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박죽이 완성되자 어르신들께 한 그릇씩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 어머니 맛이네요.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김영수 어르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만의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화요일은 돌봄센터 수업날이 되었습니다. 요리하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숙 선생님이 아닌 그냥 정숙 언니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수업 중에 복지관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어머니,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현이 형이 면회를 신청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년 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도현에 대한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할까? 만나볼까? 망설이는 제게 돌봄센터의 김영수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정숙 씨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요.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도현을 만나볼 시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 나가시면 돼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문이 열리고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말랐던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준서야 와줘서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결국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면회를 요청한 것도 사과드릴 용기가 없어서였어요.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창고에 갇혀 계시는 모습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현아, 왜 그랬니?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구나. 도현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고 승진해서 밀려났어요. 지연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때 지연이가 도박을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돈을 잃을수록 더 많이 걸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니? 처음엔 잠시 빌리자는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괴물이 됐습니다. 도현의 진솔한 고백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출소해서 아이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와는 이혼했습니다. 그게 둘 다에게 좋은 결정이었어요.
도현이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교도소에서 만든 요리책입니다.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요리를 가르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있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간단한 요리법을 물어서 모았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요리 레시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소 후 직접 만들어 볼 요리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출소하면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요리책으로 어머니가 새 삶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새 삶을 찾고 싶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 그래도 제 가슴 한 구석에서는 모성이 꿈틀거렸습니다. 도현아, 내가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거야. 시간이 필요해.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냥 가끔 소식만이라도 들려주세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생각보다는 마음이 가볍구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소영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준서야, 도현이가 출소하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해주면 어떨까?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 그 재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형이 진심으로 변하고자 한다면 그런 기회를 줘야겠죠. 1년 후 복지관 앞 작은 카페에서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현이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얼굴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도현아, 잘 지냈니? 네,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요리도 열심히 배웠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날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렴. 새로운 시작을 하자. 복지관으로 들어가자 소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정숙 선생님, 이분이 아드님이신가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분이시죠? 도현은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소영 씨는 환한 미소로 도현을 맞아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항상 환영이에요. 어머님처럼 요리 솜씨가 좋으신가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네 집에서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준서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도현까지.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준서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일이 있은 지 3년이 흘렀네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시고 형까지 용서하셨으니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구나. 남편이 남긴 요리책,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 그리고 준서, 내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제 삶의 의미를 찾을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도현아,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야.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리고 극적인 화해까지. 이 모든 과정이 내게 값진 교훈을 주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요리를 통해 찾은 새로운 인생,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많은 친구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보고 있나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겨준 요리책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찾았어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이정숙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황금별곡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 업로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별곡과 함께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